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기 위해 YTN 시민데스크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시청자들이 YTN에 바라는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가짜 뉴스하고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흥미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줘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중복돼서 나와서 너무 자극적인 소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뉴스 당사자들이 인권 침해라던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보는 입장이 이제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 보고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YTN 뉴스나 기타 뉴스를 보게 되면 좀 심층적인 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거나 해서 좀 더 그 다운그레이드 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로 YTN을 봅니다. 뭐 뉴스 방송이니까,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문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조금 편해서 애청을 하고 있는데, 패널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들리는 목소리만 계속 들리고 사투리들 너무나 쓰고 이런 것이 거슬리는 때가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 고려해 주시면은 좋은 방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YTN 시민데스크는 잘한 뉴스 대 못한 뉴스, 인사이드 YTN, 핫 제보 영상, 내가 본 DMB, 매체 비평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먼저 잘한 뉴스 대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원승연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YTN 보도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잘한 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좀 아쉽다 이런 뉴스도 있었을 텐데요. 먼저 원승연 평가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이용자 신분증 통째로 노출과 에어비앤비 구글 이용자 탓 책임 회피 보도는 자세한 취재가 돋보인 단독 뉴스로 잘한 뉴스로 평가했습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누구와도 절대 공유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YTN의 보도에서 에어비앤비가 구글과의 협의 끝에 관련된 모든 신분증 사진을 삭제했다고는 했지만, 업체를 믿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한 이용자들에 대한 에어비앤비 측의 입장이 매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은 많은 이용자들에 대해 에어비앤비가 피해 보상이나 공식적인 사과를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사를 고등학생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측은 현재 구글과 그 이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용자들이 그 보안이 안 되는 프로필 항목에 사진을 올렸고 신분증을 올렸고, 구글은 또 검증 없이 이걸 이제 그 웹상에 올렸다는 거거든요. YTN 보도 사흘 뒤에 이 사진들은 모두 신분증 사진들은 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에어비앤비는 YTN의 추가 취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의회는 사용자 5천만 명의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페이스북과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트위터, 구글 관계자들에게도 출석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로 재발 방지가 가능할지, 또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방통위가 진행 중인 것은
점검입니다. 점검을 해서 관련 자료를 이제 넘겨받고 문제가 이제 발견되면은 조사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에어비앤비 건은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노출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 내부에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사업자의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그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런 법을 좀 고쳐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요. EU의 경우에는 2016년에 유럽 의회에서 이제 GDPR이라고 해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것을 공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난 5월달 올해 5월달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정보 자체도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출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처벌의 수위는 기업이 전 세계에 매출하는 금액의 4%까지를 이제 과징금으로 벌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과실이 밝혀지면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스북이 5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 건은 현재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해서 피소된 상태입니다. 이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관련한 보도에서는 이 신상 정보 공개의 의미를 짚어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자의 모습이 여러 차례 전파를 탔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신상 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장 최근에 신상이 공개됐던 변경석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상 공개의 의미에 대해서는 짚어주는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매우 선정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신상 공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서 각 지방청에 7명씩 그 위원들이 선임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4가지 그 근거에 의해서 신상 공표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그 중요한 조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때, 두 번째는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등등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YTN 내부에서는 선정적인 화면 사용을 금지하고 범행수법의 자세한 묘사를 금지하는 등의 원칙을 갖고 여러 단계의 데스크를 거쳐서 선정성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감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인한 감형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도에 따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인정되는 비율이 5건 중에 1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종종 있었던 음주로 인한 감형이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기준은 바뀔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5건 중에 1건이라는 거는 이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판례들을 총 종합한 다음에 심신미약이 문제가 됐던 그런 그 하급심 판결, 그게 한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심신장애가 인정돼서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30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19% 정도 되고요. 이것이 다른 나라와 이제 직접 비교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많다 적다 현재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은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든 사리 분별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으면은 처벌을 면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소수자나 어떤 약자에 관한 그 보호의 규정이고 이것을 적용해 온 지가 로마법 시대부터 사실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큰 거는 고의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은 정신 질환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감경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영미법 체계 하에서는 심신미약인 채로 폭력을 여러 번 저지르면은 강제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또 형량에 이것을 산입하지 않고 계속 치료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 법 적용 사례도 있나요? 가장 이제 유명한 사례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1981년에 있었는데요. 존 힌클리 주니어라는 그 25세 젊은이가 당시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을 해가지고 가슴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다행히 심장을 빗나가서 돌아가시지는 않았고 또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힌클리가 나는 조디 포스터라는 영화 배우한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시민들의 이제 또 들끓고 일어났죠. 반대 여론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재작년에 석방이 됐어요. 어디서 석방이 됐냐면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석방이 됐어요. 그동안 계속 무죄이지만 계속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적인 어떤 큰 원칙이 바뀌었다고 보는 건데 그 전에는 1981년 이전에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라는 관행이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유죄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치료를 그동안 받게 된 거고요. 재작년인가 석방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와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YTN 송태엽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든 YTN이 있습니다. 요즘 YTN의 새로운 영상 콘텐츠, 그런 데가 주목받으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YTN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를 인사이드 YTN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竹島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到底受けられません。 아니 세미나를 방해를 하시는 상황인데.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인지 정말 거기 가서는 아이들한테 인성교육 준비하시고 민주화 교육하고 사회교육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억울을 하고 그런데 같이 참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지겠죠. 독감이 요즘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소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제 요번 다음 게 이제 노동 문제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한노이 국감을 보고 있어요.
기자로 있으면서도 제가 원래 영상 구성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현장 나가서 뛰는 맛이 있는 반면에 굳이 안 시켜도 몇 번씩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선배들이 보시고 제가 찍었던 거를 또 하는 거랑 이렇게 막 다른 그림들을 다 막 아우러서 보면서 모아서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삼성 거 넣어서 이제 그 외주가 이제 민간에도 있고 공기업에도 있고 이제 그런. 죽음의 외주와 하노이에서도 얘기 있고 산자위에서도 얘기 있고. 산자위랑 하노이랑 어떤 걸로 하면 내가 자유롭게 만들면서 이게 어필할 수 있는 영상이 될까 막 고민하던 차에 SNS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 얻으려고 보는데 샵 그런데 땡땡땡땡 이거로 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겠다. 한사 17.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본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회사에 놔두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책상에 그때부터 이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이게 여기 누구 책상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회사에서 요즘에는 민구 엄마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뉴스나 뭐 이런 요즘에 보고 싶은데 이게 진짜 맞나 또 궁금할 때 사람들이 근데 YTN 보니까 샵 그런 데 보면은 대충 정리도 되고 알기 쉽게 돼 있더라. 내가 몰랐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더라. 이런 그러니까 인식이 이제 심어줬으면 좋겠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뉴스큐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가을이 오면서 지인들로부터 청첩장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을은 봄과 더불어 웨딩 업계가 성수기를 맞이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스몰 웨딩이나 각자의 취향에 맞춘 컨셉 웨딩 등 결혼식의 풍경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난 기술창업 런웨이에서는 행복한 결혼식의 발끝을 빛나게 해줄 웨딩슈즈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임민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창업자를 스튜디오로 초대하기에 앞서 창업 아이템을 영상으로 소개했는데 프로포즈 상황극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창업 아이템인 웨딩슈즈를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도입이었습니다. 웨딩슈즈라는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자녀의 돌잔치 등 인생의 중요한 날에도 웨딩슈즈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업체의 매장은 서울, 부산 등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만과 홍콩 등 해외에서도 지점을 낼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멘토 또한 최근 웨딩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체가 개척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밝은 전망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진행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찾는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춘 데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제공해 웨딩슈즈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에는 몇몇 고객들이 자유롭게 제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매장을 찾은 예비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때 구매자를 통해 이 업체를 찾은 실질적인 이유와 웨딩 슈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기대했는데 인터뷰가 다소 짧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창업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은 창업자만의 노하우와 이 회사의 특징을 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편처럼 매장을 직접 찾아 보여주는 것은 자칫 제품 홍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술창업 런웨이의 핵심인 창업자의 강연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창업자가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강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포맷이 때로는 어색함을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까지 창업자와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창업자의 소개와 더불어 강연을 시작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민아 대표의 강연에서는 창업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조언들을 전했습니다. 임 대표는 본인의 결혼식 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웨딩 슈즈 때문에 결혼식을 망쳤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웨딩 슈즈 아이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의 요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웨딩 업계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가격 거품을 뺀 맞춤형 웨딩 슈즈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이라 망설여지는 분들은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기술창업 런웨이에서는 특히 멘토의 조언들이 돋보였습니다. 창업자가 자사의 브랜드를 카피한 제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에 대해 멘토는 이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제품의 부재 때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멘토의 조언은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웨딩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결혼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신혼부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20, 30대들도 늘고 있는 만큼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의 부담을 줄이고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오늘 창업자의 말이 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이야기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단순히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를 당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델을 꿈꾸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부터 논란이 되었고 피의자의 신상 공개까지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위해 정신감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YTN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30살 김모 씨가 아르바이트생 21살 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국민들을 더욱 공분하게 만든 것은 이 피의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7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글에 21일 오전까지 7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원 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며 마감일을 고려했을 때 청원에 참여하는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한 그간 국민들의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청원제도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청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들에게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보도에서는 과거에 심신미약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경우를 되짚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돼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심신미약이 정확히 피의자의 어떤 상태를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은 덧붙이지 않았는데 앞서 서두에서 심신미약의 근거와 범위를 짚어주는 것이 시청자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일 듯합니다. 보도 말미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히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실제 법정에서 감형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청원의 내용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뒤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제보 가운데 화제를 모은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핫 제보 영상. 이번 시간에는 먹이를 찾으러 왔다가 창문에 부딪혀 기절한 참새를 소개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제보자는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실에 잣이 있어가지고 참새가 잠보러 들어왔는데 그 창문이 닫혀 있는 줄 모르고 참새가 와서 창문에 박아서 기절한 상태인데 그걸 보고 제가 그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린 영상입니다. 한 10분 정도 한 거고요. 10분 후에 날아가니까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예뉴스의 전문성에 대해 명지대학교 최인호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소비에 있어서 모바일 인터넷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뉴스 소비자의 80% 가까이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하는데 모바일과 포털의 매체 속성상 쉽게 눈이 가고 쉽게 읽히는 뉴스가 아무래도 많이 선택되다 보니 미디어 기업들의 뉴스 생산 전략은 보다 연성화된 뉴스, 값싸게 만들 수 있고 선정적인 뉴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연예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질적으로 오히려 퇴보한 측면도 있어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뉴스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새로 개봉하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기사는 거의 회사의 보도자료 수준인 것이 많고 연예인의 공항 패션을 다룬 뉴스는 패션 관련 마케팅 목적 외에 뉴스 소비자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뉴스를 통해 무언가 의미 있고 새로운 정보를 준다든지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해 준다든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면 뉴스 가치가 있는 좋은 보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의 연예 뉴스는 새로운 정보라는 점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예전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지들이 보여주던 높은 수준의 평론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된 기자들이
급하게 대충 만들어낸 뉴스들이 너무도 많은 탓에 이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스의 온라인 댓글 중 연예 뉴스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뉴스보다 비판이 훨씬 관대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대 수준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더 위험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재 없는 뉴스가 많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시각으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뼈대로 취재 없이 보도하거나 취재한 것처럼 꾸며서 만든 뉴스가 많습니다. 물론 저가의 다량의 뉴스를 만들고자 하는 구조적인 문제겠지만 어쨌든 취재 없는 좋은 뉴스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탐사해서 보도하는 매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취재 노력과 능력은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연예 뉴스에 대해서는 뉴스 소비자나 언론의 비판도 상대적으로 적고 학계 연구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뢰 그러려니 하고 포기한 분야가 되어버린 걸까요? 연예는 대중들의 삶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큽니다. 올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알린 사람들은 아마 BTS일 겁니다. 전 세계를 휩쓴 한류, K-팝, 이러한 문화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예 활동 전반을 제대로 전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연예 뉴스의 양적 팽창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가십 기사를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업계와 학계, 뉴스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선보인 YTN 시민데스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